들어가는 말 보시면 이제 말씀의 선교사님은 해방 전에는 평신도로 음악 선교사로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요. 이제 뒤에 2부로 이제 우리 이종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이 이제 해방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으로 오셔서 고신교단에서도 좀 활동을 하셨고 대신교단하고도 이렇게 활동을 하신 그런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해방 전부터 1955년까지 음악 선교 사역한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그 말스베리 선교사님에 대한 그 연구 업적은 제가 그냥 찾은 거 한국말로 된 것이 각주 1번에 이제 그런 논문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도 주로 이런 기존의 연구 논문들을 그냥 종합한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말스베리 선교사님이 음악 선교 사역을 한 것은 주로 이제 평양에서 활동을 하셔서, 이제 앞에서 봤던 건 평양이 어떻게 발전을 해서 그렇게 음악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졌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기독교 학교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리고 그때 1920년대 먼저 세 분의 음악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와서 활동을 한 것 살펴본 다음에 말스베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가장 기독교가 번창했던 장소가 평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는 데에는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 이제 평양이 얼마나 발전했나 보니까 그 각주 2번에 보시면 이제 그 대붕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1906년도에 보니까는 학교가 13개, 학생이 281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학교가 많은데 학생이 적은 건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독립된 학교보다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교회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걸 보통은 뭐 데이스쿨이라고 했더라고요. 낮에 와서 공부하는 학교다 해서 이제 그런 학교들이 13개의 학생이 281명이었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지나니까 학교가 4개 늘어나고 학생은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473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907년 10월 코리안 미션 필드에 보면 벌써 평양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도시가 기독교화 되어 가면서 몇몇 교회는 1000명이 넘는 신도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1907년도에 벌써 평양 대부흥운동이 지나니까 평양 시내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1000명이 넘는, 요즘 말로 말해도 대형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18년도쯤에 가면 평안남도에는 전국의 사립학교 809개 중에서 141개교로 한 17.4%를 차지하고 있고, 1920년대쯤 가면 29년도에는 주일학교 수가 평양 선교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6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평양 시내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저도 늘 평양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건 저도 처음 이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늘 보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오면 거기 가서 선교 기지를 세웠습니다.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걸 세웠는데, 평양에 보니까 장로교만 세운 게 각주 6번에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평양에 있는 그 미션 스테이션이 자그만치 60만 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데 가서 교회 지을 수 있는 이렇게 몇 개의 터를 지은 게 아니고 이게 몇십만 평씩 사가지고 거기를, 그 당시 평양에서 거기 부를 때 서양 사람들이 사는 동네 양촌이라고 했더라고요. 양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932년도에 각 3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있는 대로 이렇게 평양에 장로교 선교 기지가 건물이 41개가 있어서 거기 쫙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2번이라는 데가 장감이 만들었던 연합병원,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병원이라고 하는 게 거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3번이 보시면 당시 장대현 교회보다도 더 컸었던 서문박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평양에 보니까 제일 안에가 내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성이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중성 밖에 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서문박 교회가 이제 그 3번이고, 거기 이렇게 그 선교 기지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4번은 평양신학교고, 그 다음에 거기 31번부터 33번까지 보시면 평양인 외국인 학교. 그 우리가 빌리그리암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늘 평양 외국인 학교 다녔다 그러는데, 바로 그 이제 그 학교가 거기 바로 거기 31번부터 33번까지 있는 게 그 외국인 학교고, 37번부터 41번까지 있는 고기가 바로 숭실학교, 숭실전문대학교 해서 그 평양에 있는 장로교회 학교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살던 선교 기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땅에다가 이렇게 40개 이상의 건물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서 이거를 바로 미션 컴파운드라고 불렀고, 이제 이렇게 평양에 장로교 선교 기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주 9번에 가보시면 이 조감도에 거기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당시 평양에 학생이 얼마나 있었냐 하는 걸 보니까 1900 그 미션 코리안 미션 필드 1930년 3월호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 여자 고등성경학교 학생이 50명, 남자 성경학교 학생이 180명, 평양신학교 학생이 120명, 외국인 학교 학생이 100명, 숭실 고등보통학교 학생이 570명, 숭의 여자고등학교 280명, 지역교회 회중이 1560명. 아까 따지면 그 서문박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서문박 교회 교인이 1560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학생이 2000명. 평안도에만 59개 초등학교의 학생이 3752명. 평안도의 교회가 697개의 주일학교가 45,357명. 이렇게 그 평양에 엄청난 선교 기지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또 감리교회도 있어요. 감리교는 오히려 더 안쪽에 그 내성에 있었는데, 거기 14개 학교가 14개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평양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금도 류경 그 호텔이 있는 그 부근이 바로 이 건물이라 그래요.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거기도 보시면 종합기독교 병원이 있고, 정진 여자 보통학교가 2번에 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맹하 교육을 한 게 바로 거기에서 평양에서 그 맹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세워진 학교가 거기에서 이제 그 맹하 학교가 거기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남자 성경학원. 그러니까 평양에 보면 장로교도 남자 성경학교가 있고 여자 성경학교가 있고, 감리교도 또 남자 성경학교가 있고 여자 성경학교가 있고, 그 작은 도시 안에 성경학교가 4개 있는 셈이고, 평양신학교까지 하면 5개의 신학교가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일단 이 평양에 그 당시 그렇게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까처럼 정의 여자 고등보통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광성학교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학교 건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평양에 적어도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전문학교 해서 6, 7개의 학교가 거기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주 13번 가보시면 이렇게 조성된 장로교하고 감리교 선교 기지에 교회와 학교가 자연스럽게 음악 교육의 장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 음악계를 이끌 제목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했다. 거기 김형준, 김영환, 박윤근, 박경호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아마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분은 현재명, 김동진,
아마 가고파를 지은 뭐 김동진 다 이런 분들이 요 평양에서 교육받은 1세대 한국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평양에서 어떻게 음악 교육이 이루어졌냐?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음악 교육이 다양화되어서 가는데 1910년도에 이렇게 학교 교육이 정착되어 가니까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음악 가르칠 때 노래 부른다. 그래서 가창이라고 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음악을 가르친다 해서 1910년에 가면 이제 과목이 가창에서 음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음악 교육은 해야 되겠는데 학교는 많아지는데 선생님은 없는 거죠. 음악을 배운 선생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1910년대에는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냥 아마추어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평양에서 제일 먼저 성가대가 만들어진 교회가 어딘가 하니까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조 목사님이 각주 15번에 보시면 그 모우리 선교사님한테 성가대 조직을 부탁을 해서 바로 그 성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같은 해에 숭실전문학교에 음악대와 합창대가 조직이 돼서 음악회도 하고 연주를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분들이 칠음계를 잘 못 따라하겠다고 해요. 저도 음악에 하도 음치가 돼갖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칠음계로 하니까 안 돼가지고 오음계로 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만든 게 바로 1915년에 만들어진 창가집이라고 그럽니다. 각주 17번에 보시면 이 창가집은 그 배우일양이라는 분하고 아넬이라는 선교사님이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창가가 46곡이 들어있고 찬송가가 19곡이 들어있는데요. 거기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음악이 학교 교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적합한 노래가 필요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 각주 18번 옆에 보시면 조선인을 위한 5음으로 구성된 4분의 2박자의 선율을 창작을 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절차면 아마 그 칠음계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한국화된 토착화를 위해서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6년에 가면 이제 합창대를 넘어서 갖고 이제 밴드부가 만들어진 거죠. 밴드부가 1916년 모우리가 바로 이제 숭실 전문대학에 내가 이제 숭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 이제 그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갔던 박윤근이라고 하는 분이 1918년에 돌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성가대를 위한 음악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가대 활동이 좀 더 활발해졌다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10년대까지는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한 분은 없었고 모우리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마추어인 분들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바로 그런 음악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전문 선교사 3분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여자분들이에요. 북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던 루츠, 부츠, 솔토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분들이 1921년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미 서울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있었는데 그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음악과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음악과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메리 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수님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이제 두 분, 부츠 앞에 루츠와 부츠라고 하는 분은 주로 평양에서 활동을 했고 솔토라고 하는 분은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서울에서도 활동하면서 평양에도 오가면서 활동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루츠라고 하는 분이 1938년도에 이렇게 썼어요. 17년 전 따지면 21년이겠죠. 1921년도에 한국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인상은 합창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였다. 앞에서 지휘하는데 그냥 지휘자는 지휘하고 있고 여기 있는 단원들은 각자 소리 지르고 해서 전혀 화음이 안 맞는 이제 그런 거였다는 거죠. 1921년도에는 지휘병을 든 리더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분명했다. 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1938년도에 가면 얼마나 바뀌었냐? 거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 몇몇 교회는 피안하고 있고
몇몇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8년도에 아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올 정도로 이제 교회들이 발전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가면 이제 그래서 학교의 교과를 비롯해서 주일학교나 예배와 집회 때 제창할 수 있는 성가대만을 위한 그 합창대용 악보들도 만들어집니다. 1923년에 만들어진 음악대해라는 책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용 성가선집이라는 책이 1929년에 나오고 성가들이나 그런 노래 가운데 특선 200곡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921년도에 왔던 그럼 루츠라고 하는 분 어떤 분이냐? 여기 보시면 이게 오벌린 컨서버터리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모레이 음악학교에서 합창 성악을 지도하신 분인데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활동했던 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주로 이제 평양의 외국인 학교라든지 여자 학교에서 성악을 담당하고 특히 이제 평양 여자신학교 쪽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공부하면서 합창이나 성가대를 육성하는 아마 그 당시 교회 여성 지도자를 또 제일 필요한 게 음악이니까 아마 그런 여자 신학교에 가서 음악 지휘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솔토라고 하는 분은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분은 루츠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1921년부터 1940년 일제가 다 선교사님을 강제 추방할 때까지 한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선교 활동을 음악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솔토라고 하는 분은 1921년도에 와서 했는데 이분은 대학에서까지 음악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1921년부터 21년도 오기 전까지 워싱턴 대학에서 피아노하고 오르간도 이렇게 지도를 했던 분이고 한국에는 와서 9년 정도 활동하시면서 평양 숭실전문학교라든지 평양 외국인 학교, 그다음에 숭의여학교 같은 데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가르쳤던 1세대 대표적인 사람이 김서영이나 박경호 같은 사람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1927년도에 미국에 안식년 갔는데 선교사님들은 가시면 미국에 교회 다니시면서 한국에 선교해야 됩니다 하고 선교 보고 비슷한 이제 이런 선교 동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미국 가서 음대에 가서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런 걸 볼 때 선교보다는 아마 음악에 더 관심이 깊으셔서 1929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었던 분이 부츠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비버 대학이나 제네바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분에게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평양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서울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그의 남편이 바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였기 때문에 평양에만 있지 않고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활동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화 여전에서도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가르치고 바이올린 교습소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분이 1921년도부터 들어와서 평양에서 활동을 해서 정말로 평양에 있어 음악을 배우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들어오신 분이 바로 말스베리 선교사님입니다. 1929년도에 평양에 왔어요. 어떻게 본다면 말스베리 선교사님은 그 평양이 아까처럼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대형 교회들도 잘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앞에 있는 여성 교사님들이 세 분이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서 그래도 음악 활동에 대한 음악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스베리 선교사님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났었고 그분의 가정이 상당히 음악적인 가정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모임을 하면 피아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찬송가나 미국의 민요를 부르는 게 그 가정의 일상 그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족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19세까지는 스스로 피아노를 배웠고 그리고 19세 때 프레스노란드 옮겨가가지고 유명한 음악 선생님한테 만스펠트 부인한테 2년간 피아노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921년도에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폴리스 노젤이라는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였던 부인하고 전공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일리노이주에 가가지고 시카고 학원에 있는 셔우드 음악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1922년부터 1929년까지 했으니까 7년 동안이나 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음악을 전공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음악을 공부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그분의 그 이력서를 보면 자기가 1926년에 그 음악 학사학위 바첼러 오브 뮤직 디그리라고 하는 걸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음악 석사학위 과정을 공부해서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 29년까지는 피아노를 전공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밴드나 오케스트라 합창 지휘 같은 것들도 공부도 하고 직접 하기도 했던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26년도부터는 그 셔우드 음악학원에서 음악 이론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시세로 성경교회에서 상당히 큰 교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하는 이제 그렇게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그 시세로 교회 담임 목사인 맥카렐이 우리는 가서 선교해야 된다 하고 그 선교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분의 마음속에 이제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그 숭실 전문학교에서 가르치던 과관련 선교사님이 이제 이 학교의 그 학장님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셔우드 음악학교 총장님인 리월린이라는 그 박사님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그 학교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피아노 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셔우드 음악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있다는데, 우리 학교로 음악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 부부한테 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 이름이 아주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929년도에 북장로교 소속 음악 선교사가 돼서 한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9년 8월 31일에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해서 직함은 그렇게 늘 써 있어요. 숭실전문학교 음악학 부장님이고 평양 외국인학교 음악 책임자로 왔다는데, 또 거기 읽어보면 숭실전문학교에는 음악 과목도 없고 음악 학부도 없었대요. 음악 부장님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전부 다 그 개인적으로 음악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과외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평양 숭실전문대학에도 음악과는 아직 없고, 아까 우리나라에 있다면 유일하게 서울에 있던 그 이화여전에만 음악과가 있고 다른 학교에는 아직 음악과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대신 아까처럼 교회들도 많이 있고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서양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음악을 가르쳤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방과 후에 주로 이제 음악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악을 가르쳤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세 가지 일을 주로 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서양 음악의 기본이 되는 피아노 수업을 했습니다. 자기가 피아노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처럼 작곡가 김동진, 근데 이분한테 배웠던 최성두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평양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잡지를 출간하더라고요. 그만큼 평양에 음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르쳤던 그 최성두라고 하는 분, 이제 우리 이승국 교수님이 발표해줄 바로 김홍전, 우리가 많이 듣는 피아니스트 한동일, 백건호, 물론 이분들은 해방 후에 배웠어요. 한동일, 백건호 다 이분들도 이 말스베리한테 피아노 사사를 배웠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스베리는 평양 숭실전문학교뿐만 아니고 외국인 학교라든지 정의여학교, 감리교회 정의여학교라는 장로교 숭의여학교까지 가르쳤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가르쳤고요. 그 유명한 제자 가운데 보니까 정다비다 한인아가 있는데, 정다비다는 나중에 연세대학교 총장님이었던 박대선 총장님의 부인입니다. 정다비다가 이렇게 배웠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아노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이론을 가르쳐서 합창, 밴드, 오케스트라 그렇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작곡도 가르쳤다는 거죠. 아마 그 작곡을 배운 대표적인 사람이 김동진입니다. 자기가 하루는 봄이 오면 가고파를 작곡해갖고 갖다가 보여줬더니 너 정말 작곡에 소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작곡하는데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화성학, 대우이법, 작곡법을 가르쳐줘서 자기가 그걸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 음악 전도 활동. 자기가 음악 선교사로 와서 이제 음악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숭전대학교에 음악대가 조직되어 있다고 그랬고 밴드부가 조직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을 잘 교육을 했는데 뒤에 보면 숭전대에 있는 밴드부가 20명, 숭실중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따지면 숭실학교 거기가 40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60명 될 정도로 메모드 그런 밴드부가 있었던 셈이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미 전도 활동은 1917년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어받아서 이제 이분이 이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보니까 각주 이게 시간이 많이 가네요. 각주 41번에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숭실 밴드부를 끌고 어디를 다니냐? 다양한 도시들 뭐 사리원이라든가 서울, 대구, 원산, 성진 이런데 뭐 심지어는 만주의 신광, 신의주 이런 데도 콘서트를 하고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여기 말스베리 선교사님이 피아노 독주도 하고 부인하고 듀엣으로도 연주하고 이런 걸 했는데요. 결국 이 당시에 제가 보니까 그 가장 그 규모가 컸던 게 1932년도인 것 같아요. 각주 45번에 가보시면 거기 각주 44번도 보십시오. 1932년도에 이렇게 음악회를 하는데 여기 보면 각주 44번에 보시면 숭실전문학교 기독청년회 음악부 주최와 동아일보 평양지국 후원으로 숭전음악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출연자가 24명, 조연자가 40명. 그래서 60명 정도가 참여하는 메모드가 열렸는데 거기 얼마나 참석했냐? 각주 45번에 말하니까 입장객이 4,000명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숭실대 강당이 6,000명을 써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도대체 숭실대에 6,000명이 있었냐? 그러니 나무 위키에 나와 있어요. 숭실전문학교가 1930년 10월 10일 날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지었다. 그게 거기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숭실대학교에 어떤 5,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있었고 거기가 꽉 찰 정도로 모였다는 거니까 그 평양의 그 음악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날 했더니 앵콜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더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틀을 해가지고 할 정도로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고 거기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또 이제 전도도 하는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순천에도 왔는데 거기 각주 47번 보시면 거기도 1,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5명이 와서 하는데 순천에서만도 1,000명이 모일 정도였고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이분들이 모여서 하면 이 사람들이 하면은 결국 평양 음악잔치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게 49번에 보시면 전도대는 음악 공연 전이나 후에 객석의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음악으로 이미 마음이 열린 관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반응이 뜨거우니까 일제로 봤을 때는 곱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1935년도부터는 결국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더 이상은 큰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1936년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숭실전문학교에서 사표를 내고 이제 외국인 학교에서만 강의를 했습니다. 말스베리가 직접 쓴 글이 있나 찾아봤더니 한 개가 있더라고요. 1934년도에 그 미션 필드, 코리안 미션 필드에 한국인 코리안 샌드 세크리드 뮤직이라는 요 글을 써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음악에 관한 상황, 그 다음에 음악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음악은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처럼 치릉계가 잘 안 된다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해 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주 53번에 가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 위에, 그 음악 위에 부으신 복들 때문에 음악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고 선교적 사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음악의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요. 모든 음악은 중심음이 있어서 거기에 이 중심음을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변주가 이루어지면서 그 음악을 중심으로 딱 이루어지는 것 같이, 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음악의 원리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루는 근본 원리가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58, 55번에 보면 그 박미란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주 55번에 보면 이러한 말스베리의 입장은 신적 질서를 음악 안에 반영한다는 바흐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바로크 시대 음악 수사학의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음악이 잘 선되어져 가기를 바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음악이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가서 그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밑에 가보시면 평양대학의 밴드는 21명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 대학과 아카데미, 아마 숭실중학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치면 40명의 밴드부가 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지금 밑에서 40명의 학생들이 밴드부 훈련을 받고 있고, 이제 이 학생들이 훈련을 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연주회를 통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57번에 마지막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아직 악기가 없다는 거예요. 악기가 제대로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고 그들이 노래할 때 함께 연주해야 된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음악을 통한 기회는 무한하다. 그래서 말스베리는 바로 음악을 통한 인간 성장 가능성과 복음 전파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기회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스베리 제자 양육은 거기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박동진, 박태준, 김홍전, 안희숙, 최리숙, 그다음에 약간 해방 후에 한동일, 백건우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여튼 여기 보시고 각주 62번에 가시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자기 제자가 최성두라는 사람이 음악 잡지를 만들 때 거기다가 그렇게 창간사를 써준 거예요. 조선 음악의 중추가 되라. 그래서 나에게서 오랫동안 피아노를 공부한 최군이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렇게 잡지를 발간한다니까 심히 기쁜 일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할 일은 이 음악계의 중추 기관이 되어서 조선 음악계를 지도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말스베리는 아까처럼 이렇게 음악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도 활동을 해서 자기 제자들하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해서 각주 65번에 가 보시면 그 방지일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회고해 놓은 게 있어요. 그는 오늘 내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지 아니했다면 이후 주님의 낮 보기가 미안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길거리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주일날 오후에 나가서 전도를 했고, 성경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아까처럼 1936년도부터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은퇴하신 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숭전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이
신앙을 지켜 나가도록 지도해 줬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분이 방지일 목사님, 그다음에 박윤선 목사님, 강태공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김홍전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분들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분이 이제 은퇴 참 한국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 전영복이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을 평양 순실학교에다가 모셔다가 특강하는데 여기에 같이 말씀에도 참여해서 결국은 그 전영복이라는 일본인 목사님도 추방당하고 궁극적으로는 말스베리도 추방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해방 후에는 와가지고 중앙방송국 현재 KBS에서 1948년부터 55년까지 장장 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일날 15분씩 거기 있는 대로 피아노 플레잉 앳 더 릴리저스라고 하는 그거를 15분씩 해서 전도와 음악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영방송에서 이거를 8년간이나 했고 그때 거기에서 사용한 곡조가 40여 곡의 찬송가를 편성한 24개 곡이 있는데 요거를 최근에 보니까요. 또 어떤 분이 그 책으로 만들었다고요. 참 김애자라고 하는 분이 그 선교사님이 이거 연주하다가 너무 감명받아갖고 자기가 60년대 배웠대 이분한테. 근데 그 모스크바에서 그 뭔가를 연주하시다가 내가 이거 음악하고 뭐 다닐 게 아니라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썼던 24곡을 다시 녹음해 놓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 24곡을 자기가 직접 연주해서 다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이 말스베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증도 하시고 자기의 회심 그 선교사를 헌신한 얘기도 하시면서 그걸 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 선교가 1955년까지 갔고 해방 후에는 이렇게 백건우나 한동일 같은 사람들을 연주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스베리 선교사님은 정말 30대에 와서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음악 선교를 통해서 한국의 서양 음악의 수준 높은 것도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같이 증거하는 음악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